퇴근길 라이브 시작합니다. 저는 기자 김원장입니다. KBS의 시사기획 창에서 삼성 잃어버린 10년을 제작한 KBS의 대표적인 경제통이고 방송기자인데 신문기자처럼 취재를 하는 기자인데 프로듀서처럼 방송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KBS의 서영민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선배.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군요. 자, 네. 오늘 삼성 이야기 할 겁니다. 네. 장안의 화제였어요. 삼성 네. 잃어버린 10년. 네. 유튜브로 볼 수 있죠. 네. 유튜브로 조회수가 볼 수 있고요. 100만이라고요. 이번 주에 100만을 넘었습니다. 네, 프로그램 네. 방송 나간 지가 한참 됐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이게 시사기획 창의 특징은 조회수가 보통 제가 다른 클립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보면 일주일 안에 조회수가 끝나요. 근데 시사기획 창은 계속 맞아요. 계속 조금씩 가는데 그 네.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지만 계속 가는 게 이게 50분짜리 다큐의 힘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네. 삼성 잃어버린 10년에서 제일 뭘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저희가 삼성 얘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 삼성, 우리나라 수출의 10% 이상을 책임지는 기업 삼성, 굉장히 중요한 기업인데 사실은 이 중요한 기업을 우리가 충분히 다루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든 이 기업이 지금 잘 영업을 하고 있나? 아니면 저희가 주로 보는 뉴스는 HBM을 이번에 납품을 했니 못했니? 못한 이유는 이런 것일 거라는 썰. 이 정도 얘기, 아니면 오늘 주가가 올랐는데 왜 주가가 올랐나, 이런 재료가 반영이 돼서 이런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삼성이라는 기업은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기업입니다. 삼성이 우리나라의 수출은 물론이고 내수 시장에서도 가장 큰 회사이고 주식 시장에서도 가장 큰 회사이고, 이 회사가 무너졌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네. 걱정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장기적인 시각에서, 그리고 좀 더 데이터에 기반해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삼성을 좀 더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잘 보면 더 잘하게 채찍질을 한다면 채찍질일 것이고, 응원이라면 응원일 것이고, 더 진심으로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늘 합니다. 그래서 삼성 이야기는 더 중요하게, 더 많이, 더 심층적으로, 더 깊이 있게,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다뤄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해왔고, 그 점을 다큐에 담았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군요. 근데 보면 삼성 사람은 안 나와요. 짐 켈러는 어떻게 섭외를 했어요? 제가 사실은 다큐를 처음 만들어봐요. 그 전까지는 뭐 5분짜리, 10분짜리는 만들어봤지만 50분짜리, 1시간짜리는 처음 만드는데, 그래서 삼성을 소재를 하고 싶었고, 왜냐하면 저는 경제 차원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보도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섭외를 했습니다. 섭외를 했는데 근데 저희 회사가 사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미국 출장을 사실은 갈 형편이 안 됩니다. 편당 한 3천만 원 안팎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출장 한번 갔다 오고 나면은 무조건 오버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직접 하자. 이메일을 제가 직접 보내고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번역하고 보내고 왔다 갔다 다 그렇게 손수 섭외를 했고요. 짐 켈러가 흔쾌히 짐 켈러를 먼저 좀 우리 저 3프로 네. 시청자분들은 많이 아시지만 그래도 네. 잠깐 설명해 주시면요. 반도체 업계 신, 맞춤형 반도체 신이라고 하죠. 이분이 회사를 굉장히 많이 옮겼습니다. 중요한 빅테크 업체들에서 가서 그 회사에 필요한 반도체를 다 만들어주고 다니죠? 네, 맞습니다. 애플에 가서 애플이 가장 중요한 시장, 모바일 시장에서 최적화된 칩을 설계하는 제일 초기 단계에 애플에 있었고, 그리고 거의 망해가던 AMD, 인텔과의 대결에서 CPU 대결에서 망해가던 AMD 들어가서 AMD를 살려냅니다. 젠 프로세서 이런 쪽으로 가면서 리사수도 있지만 틀림없이 짐 켈러의 힘도 있고, 테슬라에 가면 오토파일럿용 칩이 나옵니다. 인텔에도 갔었는데 인텔에서는 큰 재미가 없었고요. 여튼 이분이 회사를 옮겨 다니면 죽어가던 회사는 살아나고 잘 나가던 회사는 날개를 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반도체 업계 신이라고 하죠. 네. 저는 사실은 저희 다큐에서는 크리스 밀러라는 칩워를 쓴 이 역사학자를 메인 프리젠터, 제일 많이 말하는 인터뷰어로 썼고, 짐 켈러는 많이 못 썼습니다. 근데 제가 온라인에 유튜브에 올라가고 나니까 다들 짐 켈러 섭외를 어떻게 했대? 짐 켈러 섭외를 어떻게 했대? 그런 댓글이 너무 책에 나오는 사람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한 10분짜리 인터뷰 클립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인터뷰는 한 1시간쯤 했으니까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 유튜브에 있어요? 네, 그게?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오히려 본편보다 클릭수가 더 높아요.
오. 그건 이미 한 보름쯤 네. 전에 100만 클릭을 넘었습니다. 오. 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 얼굴만 10분 나오는 클립이 그렇게 인기를 끌긴 쉽지 않죠. 네. 거기에 대한 갈증이 있는 겁니다. 네. 반도체 칩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이 칩의 세계에서 좀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가 분명히 거기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짐 켈러 인터뷰도 했고, 방금 말씀드렸 크리스 밀러, 사실은 이분을 섭외하는데 가장 공을 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칩워라는 책이 네. 제가 한국 버전으로 쓰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칩을 둘러싼 이야기가 세계 지정학 그리고 세계 그 IT 트렌드, 동시에 각 기업들의 전략과 맞닥뜨려가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칩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근데 이 크리스 밀러의 이야기는 사실은 미국 중심입니다. 중국을 패퇴시키기 위한 그런 시도들도 다 긍정하면서,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시각도 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는 종주국이 아닙니다. 반도체 종주국이 아니고 첨단 제조, 특히 메모리 분야에서 강점을 나타내던 국가였고, 이제 좀 더 잘하려면 파운드리도 잘해야 되고 또 다른 걸 많이 잘해야 되는 이런 나라의 입장에서의 칩 이야기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고, 네. 그래서 그러려면 이 양반 도움을 무조건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크리스 밀러도 담았고, 송한이라는 MIT 교수 딱 2번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마 전 세계에서 AMD와 엔비디아의 동시에 회사를 팔아본 유일한 사람일 거예요. 그래요? 네, 중국계인데 네. 여기 MIT 현재 교수고, 자기가 만든 회사를 자일링스에 팔았는데 자일링스가 AMD 인수됐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에도 회사를 팔았습니다.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효율화하면은 한정된 자원에서 최적화된 네. 상황으로 갈 수 있나, 뭐 이런 얘기를 한 사람, 그 외에 다른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알겠습니다. 네. 소두가 길어서 우리 지금 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삼성은 네. 사실은 이제 우리 경제 아니에요. 네, 좀 네.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그 삼성이 네. 지금 처한 현실을 좀 조목조목 짚어 보려는데, 그게 왜 우리 경제의 또 미래니까요. 네. 네. 그 전에 우리가 준비한 영상이 있어요. 준비가 됐나요? 한번 한 3분 정도 들어보실래요? 네, 들려주십시오. 변할 사람은 얼마든지 변하는데 기다리겠다. 이거. 기다린다 나는. 개인차 다 있어. 개인의 개성 다 달라. 강제 하나도 없어. 강제가 없어. 이거는 자율이야, 자율. 바뀔 사람만 바뀌어라 이거야. 바꾸고 싶은 사람만 바뀌어. 많이 바뀔 사람은 많이 바뀌어. 많이 기여해. 적게밖에 못 바뀔 사람은 적게 바뀌어서 적게 기여해. 그러나 남의 뒷다리는 잡지 말라 이거야. 이제는 한국도 21세 가까워지고 앞으로 남녀의 평등이 절대 눈앞에 와 있어. 눈앞에 법으로 하기 전에 삼성이 먼저 해라 얘기지. 자꾸 이렇게 도전하고 해야 되니 실수투성이다 이런 얘기지. 테스트 플란트도 하고 R&D도 하고 뭐도 하는 데에서 여기서 실수 많이 해라. 이런 실수는 많이 하면 할수록 재산이 된다. 이게 재산이 되면 이건 강한 힘이 된다. 지구의 자연 환경을 우선 생각하면서 인류의 도움을 줘야 되고, 국제사회에서 서로 싸움하지 말고 서로 협력해서 도와줘야 되고, 세계에서 제일 싸고 제일 좋고 제일 빨리 만들어지면 그건 최고 기업이야. 그게 인류 기업이야. 그게 인류 기업. 거기에 도덕성, 민족성, 인류애가 실수하라는 거죠. 네. 도전하라는 거고, 불확실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35년 전쯤 인터뷰예요. 네. 지금 들어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을 만큼. 근데 삼성이 혹시 이걸 잃어버린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먼저 네. 들려드렸어요. 네. 네, 무슨 이야기부터 할까요? 삼성의 위기를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지만, 네. 오늘 삼성의 위기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징조라고 할까요? 무슨 네. 이야기부터 할까요? 삼성의 본진 메모리 얘기를 해보시죠. 메모리 중에서 네. HBM HBM 얘기를 해보시죠. 네, 네. HBM은 뭐 모든 분들이 다 아시긴 하겠지만 네. 제가 이해하는 한도에서 설명을 해보자면 특수한 메모리입니다. 삼성은 메모리에서 세계 1위 기업이고 그 자리를 위협받을 일은 없습니다. 네. 지금도 누구도 삼성이 그 자리를 위협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HBM이라는 특수한, 매출도 전체 매출에 비하면 크지 않은
요 부분에서 지금 삼성이 버벅대고 있죠. 사실은 HBM을 엔비디아에 언제 납품한다고 했는지 작년 초부터 납품할 거다. 그래요. 납품할 거다. 네. 납품한다는 얘기가 들리면 주가가 오르고 납품을 못했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고. 심지어 엔비디아에서도 곧 온다, 곧 온다, 통과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로 한 번은 기사를 써보기도 했습니다. 제목을 엔비디아가 불러주면 활짝 피는 꽃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은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엔비디아보다 시가총액도 훨씬 크고 매출도 훨씬 많은 회사예요. 네. 삼성 네. 비교 불가능한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엔비디아가 이름을 불러줘야 활짝 피는 회사가 된 겁니다. 그게 HBM 때문입니다. 네. 이 특수한 메모리, 이게 사실은 지금 AI 시대에 필요한 메모리인 거죠. 컴퓨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CPU 그리고 메모리 이 두 개의 구조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CPU가 하는 일은 계산을 하는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이 CPU가 일을 할 수 있게 계속해서 데이터를 꽂아주는 걸 메모리. 그러니까 책을 펼쳐서 CPU에게 보여주는 거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기능을 하는 메모리. 네. 이 메모리가 과거의 CPU 시대에는 CPU는 복잡한 계산도 아주 잘하고 아주 뛰어난 그 연산 장치이지만 네. 한 번에 한 작업밖에 못 합니다. 근데 이게 AI 시대가 되니까 이게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잘 나가는 이유는 CPU 말고 GPU를 해서라고 하는 건데 네. GPU는 CPU만큼 똑똑한 연산 장치는 아니지만 CPU가 대학 교수라면 이 GPU는 초등학교 교사 혹은 초등학교 아이들 네. 수백 명이 각자 더하기 빼기 이거 한꺼번에 하는 병렬 연산을 잘하기 때문에 이것이 AI 시대에 결정적으로 유리하다. 단순히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메모리가 이 연산을 하는 이 장치 CPU든 GPU든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갖다 줘야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동시에 많은 계산을 한꺼번에 하면 메모리가 엄청 바빠야 돼요. 근데 이 메모리에서 데이터가 이 연산 장치로 넘어가는 요 사이의 병목이 너무 심한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HBM입니다. HBM은 메모리를 이 CPU든 GPU든 그 주변에다가 이렇게 겹겹이 쌓아서 이렇게 삥 둘러싸우면서 겹겹이 쌓으면서 메모리에서 연산 장치로 가는 길을 굉장히 많이 만드는 네. 겁니다. 그래서 그게 광대역 폭. 네. 그게 HBM의 뜻이기도 네. 하죠. 근데 이 장치를 만드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특수한 메모리라는 겁니다. 엔비디아만 하던 거라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도 엔비디아만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걸 만들게 되면은 삼성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생기는 게 지금 나 메모리 잘 만들고 있는데 삼성은 메모리를 특수 메모리가 아니고 일반적인 범용 메모리, 상품이라고 부르는 이 메모리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한 벤더에게 대규모로 넘김으로써 이익을 얻는 업체입니다. 규격화된 네. 메모리 반도체를 양산하는 네. 시스템이죠. 네. 여기에서 엄청난 이윤이 납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이윤이 나는데 이 HBM을 만들려면 이 엄청난 이윤을 만드는 이 반도체 메모리를 만드는 그 라인을 HBM을 위해서 써야 돼요. 네. 근데 이 HBM은 특수 메모리이기 때문에 주문을 받아서 만드는 건데 이 메모리를 누가 사줄지 수요처가 얼마나 될지 확실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투자를 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망설인 겁니다. 삼성이 이 HBM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해왔던 얘기가 우리가 못해서 안 한 거 아닙니다. 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그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 바로 실패 원인이 있습니다. 요 얘기를 하려면 인텔 얘기를 하면 좋습니다. 네. 인텔은 지금 IT 시장에서 존재감이 굉장히 약합니다. 파운드리 새로 하겠다고 하지만 아직 선언만 했고 미국이 밀어준다고 하지만 아직 결과로 내놓은 건 없어요. 근데 이 인텔이 10년 전만 해도 이 반도체 시장이 절대 강자였죠. 우리 노트북 사면은 다 인텔 인사이드 그 스티커. 딴딴딴 네. 예, 광고에 늘 그 네. 소리가 들어갔죠. 근데 이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칩워, 크리스 밀러가 쓴 칩워를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당장의 이윤율 떨어질 일은 하고 싶지 않았다. 인텔은 CPU 시장에서 최강자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모바일 시장이 도래했는데 이 모바일 시장이 처음에 도래할 때는 매우 규모가 작았죠. 이 규모가 작은 시장을 위해서 CPU라는 확실한 이익이 나는 이 상품 시장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투자를 좀 등한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텔은 뒤처지게 시작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다 뒤처지고 나서 애플이 여기에 들어와서 이 시장을 다 먹고 나니까 우리 모바일도 해야겠는데 하고 그때 뛰어들어봤자 늦은 겁니다. 결국은 너무 큰 회사는 이익을 많이 내야 되고 주주에게 성과를 보여야 하고 이 회사가 제대로 잘 굴러가고 있다는 걸 매년 증명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윤율이 떨어질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인텔이
바로 그 지점에서 쓰러진 거죠. 근데 그 말씀대로라면 네. 애플은 뭐 더 큰 회사인데 네. 그런 하다가 이제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들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모바일에 들어가는 네. 우리가 만들어야겠다, 우리가 설계해야겠다 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옮겨갔어요. 바로 그 차이입니다. 네. 사실은 애플은 큰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2007, 8년 정도만 해도 삼성이랑 시가총액이 비슷합니다. 네. 그때가 아이팟 나노를 내놓으면서 애플이 다시 스티브 잡스에 의해서 다시 뜨고 있을 때 그때도 삼성전자랑 주가는 비슷했습니다. 그 전에는 형편없었어요. 매우 거의 망한 회사였습니다. 네. 그 회사가 모바일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처음에는 아이팟 나노 같은 MP3 플레이어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요걸 바탕으로 계속 나아가다가 마지막에 나온 것이 아이폰이죠. 아이폰이 나오면서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됩니다. 근데 아이폰이 디자인과 그리고 뭐 고객 충성도 이런 걸로 뭐 전 세계 시장을 먹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시작에는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애플이 아이폰이 세계 시장을 석권한 것은 압도적인 하드웨어 경쟁력입니다. 한 2022년 정도까지의 애플의 하드웨어 실력은 전 세계 그 어떤 반도체 회사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강력했는데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건 처음에 이 모바일 시장에 등장한 뒤에 삼성으로부터 대규모로 부품을 받아가면서 조립된 것을 애플의 이름으로 팔기만 했는데 네. 근데 그 팔던 업에서 이 업을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모바일 시장에서 좀 더 저전력이면서 좀 더 효율적이면서 빠르기까지 한 연산 장치를 구축해서 아이폰을 좀 더 빠르고 쌩쌩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안에 뭔가가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네. 하고 인수합병을 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짐 켈러가 일하고 있던 PA세미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저전력 반도체 연구하던 회사고 이 회사를 당시에 한 3억 달러 3천억 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에 인수했었습니다. 당시에. 그때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이런 회사를 왜 인수하지? 이 가격에. 근데 나중 이 회사가 애플의 넘을 수 없는 경쟁력인 그 AP 칩, 연산장치, 모바일용 연산장치의 핵심적인 경쟁력을 이 회사가 만들어주고 네. 그런 다음에 이것이 계속 발전되면서 이제는 모바일에서 아이폰만 잘하는 회사가 아니고 제가 맥북을 쓰는데 맥북 에어를 쓰는데 이런 모바일 회사의 경쟁력을 이런 노트북까지 랩탑에까지 아니면 또 컴퓨터 데스크탑 올인원 데스크탑에까지 다 확장해가는 그러니까 그 경쟁력을 끊임없이 하드웨어적으로 확장하고 좀 더 탄탄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끊임없이 투자를 하고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금 이건희 회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끊임없이 투자를 해왔던 거죠. 그걸 삼성은 했느냐? HBM만 보면 저거 하면 우리 웨이퍼 한 장을 찍어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면 이게 3만 달러, 4만 달러 받는데 저거 파운드리를 하든 아니면 저거 지금 HBM을 만들든 저거 만드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분량률도 높고 사갈 사람도 확실치 않은데 라인 하나는 통째로 저기에 배정해야 되고 저걸 우리가 할 필요가 있을까? 사실은 HBM도 삼성이 처음에 먼저 기술적으로 앞서 나갔다고 했는데 중단한 겁니다. 중간에 연구 개발을. 네. 이런 이유로 이윤율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 돼서. 근데 이런 경우에 결국 문제점은 내가 잘하던 시장이 점점점 쪼그라들면 그때 그 회사의 흥망성쇠에서 쇠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HBM 근데 뭐 우리가 AI 시장이 이렇게 급속도로 커질지도 몰랐고 엔비디아라는 정말 그 그래픽 카드 만들던 회사가 또 이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커질지도 몰랐고 그래서 뭐 HBM 한 군데에서 좀 늦었다 간과했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행인 점은 HBM이 메모리입니다. 여기서 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모두가 다 하는 말이 지금 전 세계 메모리 시장에서 의미 있는 플레이어는 단 3개뿐. 삼성이 1등,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3개 회사가 있는데 이 세 회사가 다 HBM을 한다고 해도 삼성이 결국에는 제일 마지막에 잘할 것이다. 제일 많이 만들 수 있고 제일 잘하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가 아직도 있어요. 늦어질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아직 메모리에서 큰 걱정이다. 메모리에서 HBM이 안 돼서 결국 삼성이 메모리 시장을 잃을까? 이런 걱정하는 데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뭐 20년 전까지만 해도 메모리 회사가 전 세계 30개, 40개였지만 다 망하고 3개 회사만 남아있는 과점 체제인 시장이 됐기 때문에 이 시장을 지키는 건 문제없다. 근데 삼성이 이 시장만 지키면 될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 제가 다큐에서 계속해서 다루던 내용이고 그리고 그 핵심은 방금 말씀드렸던
IT 세상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려고 노력하는 첨단 제조업체였느냐, 그리고 그 노력이 성공했느냐를 봐야 되는데, HBM은 본진에서 일어난 약간 징조 같은 것이고, 진짜는 신성장 동력, 지금 계속 부르고 있는,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파운드리 얘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은 뭐 다 하는 회사, 이른바 턴키 회사니까요. 설계부터 뭐 과거에는 이렇게 뭐 팹리스나 파운드리나 설계하고 만드는 이런 거, 우리가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를 이야기할 때 분류도 잘 안 했었어요. 그 말은 어느 순간 이걸 따로 하더라는 거죠. 그 앞서가는 기업들이, 그죠? 어느 순간 어떤 회사는 설계만 하고 어떤 회사는 TSMC라는 거대한 공장에 찾아가서 우리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주세요 하더니, 어느 빅테크를 갔더니 아, 그건 됐고요, 우리가 따로 설계할게요, 우리 이제 인텔 안 쓰고요, 삼성 안 쓰고요. 이걸 못 따라갔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인텔 안 쓰고요, 그 말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모든 IT 세상에서 인텔은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에서요. 연산은 다 인텔이 하는 거예요. 그럼요. 인텔이 CPU를 매년 새로 내놓으면 그걸 다 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쓰는 컴퓨터가 느려졌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새로 인텔 칩이 들어간 컴퓨터를 사면 되는 거였습니다. 서버를 사면 되는 거였습니다. 모두가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일단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텔이 이윤율 떨어질 일은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에서 두각을 못 나타낸 게 있고, 다른 하나는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아마 3프로 시청자분들은 다 아실 무어의 법칙 이야기입니다. 무어의 법칙이 더뎌지는 겁니다. 점점 일정 기간이 지날 때마다 컴퓨터의 성능이 계속해서 배로 증가한다. 이 배로 증가한다는 것의 의미는 한 10년, 20년이 지나면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2배씩 늘어나는 게 아니고, 배로 한다는 건 2배, 4배, 8배, 16배 이 속도로 간다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좋은 것이 계속 나오고, 심지어 그 좋은 것이 계속 싸지는 겁니다. 계속 작아지고. 그러니까 다 IT 업계에서 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은 큰 걱정할 게 없었어요. 그냥 계속해서 자기 업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좀 더 복잡한 걸 만들었어? 그러면 좀 더 좋은 인텔 칩을 쓰자. 좀 더 좋은 서버를 가져오자.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되는데, 어느 순간 인텔이 그걸 못 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너무 작아져서, 이 작은 것이 지금 사실은 제일 최신 반도체 하나의 단위는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를 공포에 떨게 했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한 절반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진짜로요? 사람의 눈으로 안 보여요. 선폭을 따지면 훨씬 가늘고요. 그 선폭들이 모여서 하나의 어떤 트랜지스터 단위로 따지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절반 정도 크기입니다. 크리스 밀러 씨가 얘기한 거니까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것을 만들다 보니 잘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단순히 잘 안 만들어지니까 인텔이 버벅버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새 컴퓨터가 인텔 칩이 나오지도 않고, 나왔는데 옛날만큼 그렇게 2배씩 좋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회사들이 이렇게 되면 나 이 제품 서비스 못 하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각자가 내가 설계를 한번 해볼까? 내가 설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애플이 모바일 시장에서 그랬고, 특히 애플이 원했던 건 전력을 적게 먹는 것. 전력을 적게 먹는데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처음에는 형편없는 프로세서를 썼습니다. 삼성에서 사서 썼어요. 애플이 설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폰 초기 모델에는 삼성이 ARM 아키텍처를 적용해서 만든 반도체 칩이 들어갑니다. 연산 장치가. 인텔 거 안 들어가고요. 근데 삼성 거 썼어요. 근데 저전력이라는 장점, 그거 하나만 보고. 근데 성능이 형편없거든요. 성능을 계속 개선시키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설계만 해서 PASM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고 협력하면서 설계를 해서 삼성한테 우리 설계한 거 이거 좀 만들어줘 하고 삼성한테 줬습니다. 파운드리를 삼성에게 줬어요, 애플이. 근데 어느 순간 삼성이 스마트폰도 만든다는, 그래서 경쟁자이기도 하다는 측면도 있고, TSMC라는 회사에 줘보니까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을 시켰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TSMC로 넘어가 버리죠. TSMC로 넘어가서 애플이 설계를 하고 TSMC가 만든 칩을 사오는, 이게 TSMC 매출의 연간 한 10% 정도는 애플입니다. 애플이 제일 큰 고객입니다. 그래서 가장 선단 공정을 가장 애플에게 먼저 적용시켜주고 다른 회사들 못 쓰게 하고, 사실 3나노도 거의 한 1년 넘게 애플 혼자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애플이 TSMC와 함께 굴러가는 이 구조가 일단 모바일 시장에는 있는 거예요. 이게 애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마존은 인터넷에 우리나라 쿠팡 같은 업체죠. 그렇죠. 사실은
그 창에다가 내가 이 제품 사고 싶어 검색해서 그 제품이 빨리 나오고 정확히 그 제품이 나오고 가장 싼 제품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작용은 사실은 복잡한 건 아닙니다. 컴퓨터가 하는 일로 따지면 복잡한 건 아닌데 좀 특수하죠. 그러니까 아마존 제프 베이조스는 원가 절감의 달인이거든요. 네. 이 양반은 이 반도체 칩에 들어가는 돈을 아끼고 싶어요. 나 인텔 거 그렇게 복잡하고 다 들어가 있고 비싼 거 안 쓰고 싶어. 나 좀 싸지만 내가 쓰고 싶은 기능만 들어가 있는 거 사고 싶어. 그렇게 해서 아마존도 반도체 설계를 시작합니다. 네. 근데 아마존이 AWS 클라우드 서비스도 시작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필요한 또 특정한 칩도 필요하게 된 거죠. 지금은 거의 클라우드 회사예요. 맞습니다. 네. 클라우드에서 이익이 다 나고 네. 여기 유통은 그냥 뭐 유지시켜주는 클라우드를 유지시켜주는 힘 뭐 이 정도 되는 건데, 근데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유지하는데도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죠. 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유지, 보수, 운영하는데 효율성 높으면서도 전기세 적게 나가면서도 좀 더 빠르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반도체. 이거 역시 완성형인 인텔께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네. 그렇게 해서 다들 이제 어느 순간 다들 우리 것 좀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는 네. 우리는 휴대폰이라 열이 안 나는 게 중요해요. 전력 조금 먹는 게 중요해요. 우리 싼 게 중요해요. 이렇게 네. 커스터마이즈되는. 네, 삼성도 그 만들어 주면 됐잖아요. 뒤늦게라도. 네. 이 시장이 있다는 걸 삼성이 압니다. 네. 그리고 삼성이 이 시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플에게 파운드리 서비스를 처음 제공한 건 삼성입니다. 아, 그래요? 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아예 반도체 칩 자체를 아이폰에 들어가는 외주 생산. 네. 네. 칩 자체를 줬었고, 근데 어느 순간 애플이 좀 더 좋은 걸 만들고 싶어졌을 때 좋은 걸 설계하면 삼성이 만들어 줬었고, 근데 삼성이 결국 애플이라는 고객을 뺏긴 거예요. 여기에는 뭐 스마트폰에서의 경쟁자인 네. 측면도 충분히 있었을 것이고, 근데 이 지점에서 삼성이 2019년이 되면요, 한 점유율이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한 16% 되는 2등이 됩니다. 이것도 네.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사실은 다른 회사들은 다 TSMC와 경쟁하지 못하고 TSMC는 절반을 넘습니다. 점유율이 늘. 근데 경쟁하지 못하고 다 쓰러졌는데 글로벌 파운드리 뭐 온갖 다른 회사들이 다 쓰러졌는데 삼성은 계속해서 15, 16 이렇게 17 이렇게 올라가요. 점유율이. 그러다가 2019년에 삼성이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파운드리에서 2030년까지 1등을 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막대한 돈을 쏟아붓겠습니다. 신성장 동력으로 보고 뛰어든 거예요. 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삼성이 파운드리에서 점유율은 훨씬 떨어졌습니다. 지금 얼마나 16이라고 그랬습니다. 작년 4분기에 트렌드포스 자료 기준으로 보면 11%입니다. TSMC는 더 높아졌고요. TSMC는 60%가 넘어버렸습니다. 네. 격차는 더 벌어진 겁니다. 이게 선단 공정을 TSMC가 굉장히 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네로라 하는 업체들이 다 지금 맞춤형 칩을 자기가 설계를 하고 TSMC에 맡기는 시대입니다. 구글도, 엔비디아도, 뭐 애플도, AMD도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반도체를 다 설계를 하고 다 TSMC가 만듭니다. 왜 삼성에는 안 맡깁니까? 애플은 뭐 모바일로 경쟁사니까 그렇다 치고. 네. 여기에 또 다 대만 사람들이라 그런 건 아니죠. 왜 이 16%가 11%가 됐는가에 네. 굉장히 아픈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GOS 파동이 있습니다. 2022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삼성 최고 경영자가 TV에 나와서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그 GOS라는 소프트웨어는 스마트폰을 제어하는, 발열이 생기는 걸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제어하는 방식이 이 AP가 너무 90%, 80% 자기의 영향을 다 쓰면 발열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발열을 좀 줄이려고 AP의 성능을 한 60% 안팎으로 조절을 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나는 이 최신 AP가 달린 스마트폰을 샀는데 그 성능을 다 쓰려고 하면 내가 너무 뜨거워져서 60%만 써야 돼요 라고 강제로 낮춘 겁니다. 네. 그걸 고객에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강제로 탑재한 겁니다. 그러니까 새 하드웨어를 샀는데 사실은 그 하드웨어는 0.6 하드웨어인 거죠. 그런 사태가 되면서 전 세계에서 게임을 하던 사람들이 처음에 제일 먼저 화를 냈고 여기저기 벤치마크,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에 들어간 새 하드웨어의 성능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라는 거 측정해주는 회사들이 삼성에 들어가 있는 AP 칩 이거 측정을 안 하기로 한 거예요. 네. 이건 거짓말입니다 하고 안 하기로 한. 그러면서 굉장히 삼성이 타격을 받죠. 2022년에. 네. 왜 그렇게 됐느냐? 사실 그 칩 자체는 퀄컴이 만든 스냅드래곤입니다.
근데 그 퀄컴이 만든 스냅드래곤을 파운드리 설계한, 퀄컴이 설계한 이 칩을 만들어주던 파운드리 회사가 삼성이었습니다. 삼성이 퀄컴이 가장 큰 고객입니다. 이 둘 사이는 굉장히 긴밀했습니다. 네. 퀄컴은 AP를 만드는 회사고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을 제일 많이 만드는 회사가 삼성이고 퀄컴으로부터 가장 많은 AP를 사주는 회사 중에 하나가 삼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에게 파운드리를 맡기는 게 퀄컴 입장에서 나쁘지 않았어요. 제품만 제대로 나온다면. 근데 그에 만든 그 제품이 그렇게 된 겁니다. 대중의 웃음거리가 된 겁니다. 그에 퀄컴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퀄컴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이 일을 한번 겪고 난 뒤에 바로 다음 GOS 파동으로 굉장한 망신을 겪고 삼성도 망신을 겪었지만 퀄컴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TSMC로 그해 바로 다음 모델을 TSMC로 옮겨버립니다. 이제 저 삼성의 파운드리, 그러니까 삼성에 있는 반도체 공장에 우리 거 맡기려니까 좀 못 믿겠어. 네. 하더니 TSMC로 가버렸다. 그 큰 손이. 네. 기술력만 못 믿겠는 것이 아니고 그 중간에 보면 제 다큐에도 등장을 합니다만 퀄컴이 삼성한테 대였다고 한번 크게 대여 보니까 다시는 거기 안 가겠다라고. 그러니까 삼성과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퀄컴의 파운드리를 삼성이 하긴 합니다. 근데 첨단, 최신 스냅드래곤 젠3 요거는 TSMC에 맡깁니다. 선단 공정에 있는 칩은. 그 말은 요 부분에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 퀄컴이 빠져나간 게 파운드리 점유율이 떨어진 데도 큰 작용을 할 거고 그렇게 퀄컴이라는 큰 회사가 휘청되는 걸 한번 보니 전 세계 어떤 빅테크 회사가 삼성에게 의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파운드리라는 삼성이 저게 신성장 사업이야. 우리가 잘할 수 있어. 왜냐하면 만드는 건 반도체 칩을 만드는 건 전 세계에서 삼성이 제일 잘했거든요. 네. TSMC가 파운드리의 북극성이 되기 전에는. 그래서 나는 만드는 건 다 잘하고 이 시스템 반도체도 내가 설계하는 것도 아니고 만드는 건데 그거 내가 못하겠어? 하고 뛰어들었는데 못하게 된 겁니다. 한번 세게 대인 퀄컴이 떠났고 다른 빅테크 회사들이 아무도 오지 않아요. 사실 3나노 우리가 삼성이 제일 먼저 들어갔다고 우리 보도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KBS도 보도 많이 했고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뜨거웠는데 그 3나노 공정을 전 세계 빅테크 회사 가운데 자기의 가장 좋은 칩을 삼성의 3나노, TSMC보다 빠르게 들어간 3나노에 의뢰했다고 알려진 회사는 아직 없습니다. 3나노 공정은 전부 다 TSMC를 씁니다. 참, 근데 원래 장사 잘 되는 식당에 손님들이 막 가요. 우리도 좀 제대로 만들 수 있는데도 한번 몰리면 이게 되돌리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자 이제 설계할 때 양산형으로 하다가 이제 참 맞춤형이 됐는데 이거 뒷달라가니까 다 자기들이 알아서 다 뭐 M&A 하면서 다 좋은 반도체 자기들이 업종에 맞는 거 다 만들고 따로 만들고 그래서 안 돼서 파운드리 키우겠다. 자 우리가 확실하게 만들어 줄게. TSMC 가지 마 했는데 오히려 더 점유율을 더 뺏겠단 말이죠. 과거에 삼성전자는 우리가 한 단어로 상징할 수 있잖아요. 초격차. 그럼 격차가 좀 많이 줄었거나 일부분은 역전됐거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삼성 하면 사실 이걸 저는 다큐에서 설명할 때는 하나의 그래프로 설명했습니다. 삼성 매출 곡선이에요. 저는 그 2013년을 분기점으로 콕 집었습니다. 사실 2013년 스마트폰이 제일 좋을 때입니다. 삼성이 가장 성장세가 절정에 달해 있었고 삼성이 너무나도 좋을 때입니다.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시장에서 1등하고 점유율이 막 30%가 넘어가고 막 그러던 때입니다. 그때까지의 삼성, 2013년까지의 삼성과 2013년 이후 10년 삼성의 매출 그래프는 너무 다릅니다. 이걸 설명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 모든 이야기들이 좀 어느 정도는 풀릴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다르냐? 삼성이 2013년까지 15년간, 그전 15년간, 98년, 뭐 97년 이 정도부터. 왜 그때부터냐?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무제표가 그때부터밖에 없습니다. 다트가 전산화되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입니다. 그래서 98년부터 2013년 정도까지 한 15년 기간 동안 삼성은 한 10배 정도 성장합니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16, 17% 성장해요. 그러니까 98년에도 우리는 삼성이 아주 큰 회사라고 알고 있지만 그 회사와 2013년의 삼성을 비교하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회사. 그럼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애니콜과 갤럭시의 차이죠. 근데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삼성이 10몇 % 성장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래서 이걸 연평균으로 환산해 보면 그러니까 1%도 안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1점 몇 프로 성장률이라는 게 복리라.
2013년부터 23년까지 23년 거의 어쨌든 한 해 한 1%씩 성장했다 이 말씀이시죠. 네, 1점 몇 %. 대한민국 현재 성장률하고 비슷합니다. 삼성 같은 기업이 1%대 성장을 한다는 건요. 굉장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기업이 성장을 못하면 사실 국가는 성장을 못한다고 해서 국가는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업은 성장을 못하면 도태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기업의 생리죠. 100년 가는 기업이 없다는 것도 그래서 아니겠습니까? 성장을 못하던 리딩 기업은 결국은 도태됩니다. 도태되지 않으려면 성장을 해야 되고 성장을 하려면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HBM을 먼저 개발해 놓고는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가 끊임없이 변화할 거라는 건 삼성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GPU를 도와주는 HBM이라는 특수 메모리도 있지만 메모리 자체에서 간단한 연산은 해주는 PIM 같은 것도 있고 삼성이 다 그런 것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메모리 반도체의 특수 형태 삼성이 다 알고 있고 다 만들 수 있습니다. HBM도 만들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것들을 만든다는 게 지금 잘 나가는 범용 대량의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영향을 주는 게 싫은 겁니다. 일단은 그 지점에서 삼성이 뒤처진 거고 신성장 사업에서 못했기 때문에 삼성이 성장하지 못한 겁니다. 그 전에 사실 삼성하면 메모리 기업이라고 생각하시죠. 메모리만 잘해서 이렇게 커온 기업이라고 생각하시죠. 절대 아닙니다. 지난 2013년 이전에 15년 동안 삼성이 성장해온 걸 보면 물론 메모리가 계속 큽니다. IT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메모리는 같이 가는 거니까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계속 크지만 항상 삼성에겐 신성장 동력이 있었습니다. 일본 노트북 회사들이 11인치 노트북, 10인치 노트북 만들 때 삼성이 12, 13, 14 만들면서 세계 시장을 삭권해 갑니다. 일본 회사들이 PDP 아니면 브라운관 TV 만들 때 삼성이 빠르게 디스플레이에서 LCD로 넘어가죠. 그러면서 LCD 시장도 석권합니다. 낸드 플래시, 우리 이제 저장 장치죠. 메모리 중에 저장을 하는 메모리, SSD도 그런 종류의 일종이고 이 저장 장치 역시 삼성이 먼저 앞서갑니다. 사실은 이 SSD 같은 낸드 플래시 메모리 역사를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것이 인텔은 낸드라고 하는 게 방식입니다. 뭐 컴퓨터 이렇게 수학기호 순서도 같은 거 보면 낸드 방식이 있고 노어 방식이 있고 오어 방식이 있고 엔드 방식이 있고 뭐 복잡한데 저도 다 이해하진 못하지만 여튼 삼성이 선택한 방식은 낸드예요. 근데 그 전에 인텔은 노어가 맞다. 낸드는 쓰레기야, 별로야 하고 인텔이 이 표준이 맞아라고 제시했는데 삼성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가 보기엔 낸드야. 저장 장치로 가는 건 낸드가 맞아라고 해서 삼성은 낸드를 생산을 해요. 근데 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생산한 것을 애플이 보고는 이거야 하고 대량 주문하면서 삼성에게 낸드 플래시에서 전성기가 열리는 겁니다. 여기에 황해 법칙도 여기에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낸드 플래시에. 근데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면 디스플레이, 플래시 메모리면 플래시 메모리. 항상 삼성은 새로운 도전을 한 회사고 바로 이 도전으로 인해서 덩치를 불려온 회사입니다. 디램만 가지고 성장한 회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계속 성장해왔던 것이 2013년 그때 스마트폰에서 처음에 애플이 앞서 나가고 전 세계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애플의 부품을 납품하면서 인기를 끌다가 삼성이 주가가 올라가다가 결국은 스마트폰을 직접 만들죠. 옴니아를 만들던 회사가 어느 순간 갤럭시를 만들면서 질적인 성장을 하면서 스마트폰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파는 회사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이 나오고 동력. 1등을 뺏긴 적이 거의 없죠. 그렇죠. 1등을 뺏긴 적이 없고 작년에 뺏겼습니다. 애플한테. 그랬다면서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이 얘기는 또 다른 변론이고요. 결국 삼성이 2013년까지는 IT 시장의 변화를 기민하게 읽어내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기민하게 파악해서 그 제품을 다 생산해내는, 삼성은 제조업체니까요. 다 생산해내는, 만들어내는 회사였습니다. 디스플레이, 낸드 플래시, 나중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 그리고 스마트폰 완제품 다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일이 파운드리예요. 파운드리에서 조금 늦었고 TSMC 대비 조금 늦었고 그리고 파운드리에서 왜 TSMC가 앞서 나갑니까? 고객과 경쟁하지 않으니까요. 고객의 목소리 귀를 기울이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다면 삼성은 오히려 나는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대량으로 이렇게 만드는 회사에 만들어서 파는 회사예요. 그 정도 단위 작은 단위로 만들어 달라 그러면 아 그거 뭔가 안 나오는데 안 만들어주던 회사인 겁니다. 네. 그래서 파운드리에서 처음에 빨리 치고 나가지 못했고 아 이러면 안 되겠다. 파운드리 해야 되겠다 했지만 그때는 기술력이 발목을 잡은 겁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보면 삼성이 왜 HBM을 놓쳤을까? 왜 파운드리 조금 놓쳤을까? 파운드리 하다가 왜 TSMC한테 인텔 같은 뭡니까? 퀄컴 같은 손님을 뺏겼을까? 네. 우리가 보고 뒤에서 비평하기는 쉽지만 그때 네. 같은 지정학적 위기, 시장 상황, 네. 글로벌 금융 위기 수많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 사실은 다큐멘터리에는 그걸 다 버무려 넣었어요. 지정학적인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파운드리라는 것을 인텔을 통해서 미국으로 가져가고 싶어 합니다. 사실은 당장은 인텔이 할 수 없으니 TSMC나 삼성한테 미국의 공장 만들어 라고 해서 미국 공장 만드는데 칩스법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인텔이 해줬으면 하는 거예요. 인텔한테 축사도 하고 있고 인텔한테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도 있고요. 인텔도 화답하고 있고요. 인텔도 2등이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 네. 2등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2등은 좀 쉬워 보이잖아요. 네, 삼성 제끼겠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파운드리 회사들의 물건을 주문을 주는 회사가 어느 나라 회사입니까? 미국이죠. 다 미국 회사입니다. 네. 다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인텔이 어느 정도 한다면 인텔이 삼성이나 TSMC에 크게 뒤지지 않는다면 이 회사들이 주문을 안 줄까요, 인텔에? 그러면 인텔은 지정학적으로 유리해지는 겁니다. 게다가 칩스법 만들 때 그 백악관에서 토론하던 얘기를 녹취록을 한번 들어보면 굉장히 재밌는 것이 이 사람들의 걱정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 메모리 걱정 안 합니다. 메모리는 자기 나라에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있기도 하거니와 네. 메모리가 지정학적 위험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칩스법을 통해서 미국이 유치하고 싶은 건 파운드리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힘. 왜냐하면 이 시스템 반도체 첨단 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아시아에 의존하고 있는데 아시아 중에서도 딱 하나의 나라 타이완에 의존하고 있다. 네. 이건 그 녹취록의 워딩입니다. 한국 거기에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 메모리 만드니까. 네. 네. 타이완에 너무 많이 의존한다. 근데 이 타이완을 중국이 침공하면 어떻게 되지? 손짓해. 이건 단순히 IT 시장의 문제가 아니고 군사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패권과 관련된 문제야. 이걸 바로잡아야 해. 타이완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게 미국이 가져가는 것. 미국이 가져가면 제일 좋은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 더 하는 게 있다면 일본을 지원하는 겁니다. 일본이 국가적으로 파운드리 반도체를 하고 싶어하고 지금은 못하겠지만 계속해서 하려고 하고 이나노에 우리가 제일 먼저 갈게요. IBM하고 협력할게요. 지금도 IBM에 돈을 주고 조 단위의 돈을 주면서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일본이 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미국이 측면 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IBM과 협력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TSMC가 쿠마모토에 공장을 지었죠. 지금은 선단 공정에 해당하는 파운드리는 아니지만 앞으로 계속 선단 공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TSMC의 생산 공장이 일본으로 가기도 하고 일본 자체가 삿포로 등 여기저기에서 파운드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삼성은 파운드리를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서 한국에서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타이완의 TSMC는 여전히 넘사벽이고 일본도 스물스물 올라오려고 하고 있고 근데 미국이 지원해주고 미국이 근본적으로는 인텔을 지원하고 있고 자기 땅에서 하고 싶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지정학적으로 삼성에게 결코 유리한 지형이 아닙니다. 사실 삼성이 커올 때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유리했어요. 플라자 합의로 일본을 주저앉히려고 할 때 그때 삼성이 성장했고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이 해줬던 재밌는 얘기가 삼성이 사실은 일본이 삼성을 덤핑 공세로 죽이려고 했을 때 죽였으면 처음에 삼성이 D램을 만들 때 삼성이 지금 이렇게 클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일 수 없었던 이유 플라자 합의 때문에 일본 반도체가 너무 비싸졌어요. 95년에요. 네. 플라자 합의 때문에 85년 이후로 계속 이 일본의 환율 측면에서 반도체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반도체 협정을 통해서 미국이 일본이 반도체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비싸게 팔게 했어요. 그러니까 싸게 팔지 못하게 반덤핑 제소도 해가면서 그래서 일본을 죽여줬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 업체가 새로 뜨는 걸 보면서 덤핑 공세로 죽이려고 할 때 죽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일본이 여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이 그 시기를 뚫고 올라갔다면 지정학이 삼성에게 그때는 유리했던 거예요. 지금은
결국 유리하지 않다. 우리가 이건희 회장이 치킨 게임 할 때 그때 도시바 같은 메모리 기업들이 결국 말려서 사멸시켰잖아요. 네. 일본은 그러면 이제 메모리 시장은 아니고 앞으로는 파운드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메모리도 하고 싶고 사실은 마이크론이 미국 회사이지만 주요 공장은 다 일본, 타이완 이런 쪽에 아시아에 있습니다. 그 미국이 제조에 있어서 그러니까 미국이 인건비도 많이 들고 노동 그 규제도 강하고 그리고 이 첨단 제조를 안 해본 지 오래됐기 때문에 잘 못해요. 마이크론도 첨단 메모리 반도체들은 아시아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봐도 마이크론도 최근에 HBM 2분기부터 엔비디아에 공급한다고 그러면서 그 어디서 당연히 TSMC에서 만들고 TSMC 막 이렇게 축켜 세우고 정말 보면 삼성만 딱 고립되는 우리도 이제 하이닉스라는 거대한 이제 후발주자가 있지만 거기 또 엔비디아에 딱 붙어 있고 그리고 뭐 이미 안방을 차지하고 있고 엔비디아에 AI 반도체에 이 구도가 미국 타이완 이 구도에서 삼성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학적으로 다 이렇게 고립돼 있는 참 불리한 위치예요. 이 삼성의 불리한 위치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 판에서 얘기해서 나오지 않은 얘기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은 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인재들이 모두 엔지니어를 하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의대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다큐에도 댓글 중에 가장 지지를 많이 받는 댓글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공계한가보다 의대 가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느냐. 아픈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미국이 막으니까 반도체 굴기가 좀 늦어지긴 하겠지만 못 따라올 거라고 보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결국 어느 순간 따라오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이유는 압도적인 인재 경쟁력. 10배 이상의 엔지니어가 훨씬 똑똑한 엔지니어들이 중국은 다 반도체 쪽에 모여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중국 변수까지 고려를 한다면 한국은 삼성전자는 첨단 제조업에서 저는 사실 이 반도체를 첨단 제조업 중에 첨단 제조업, 부가가치가 많은 제조업 정도로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다. 그런데 그간 지난 10년 동안 이미 삼성전자는 굉장히 엣지를 잃어가고 있는 기업이 되고 있다. 지정학적 문제 살펴봤고요. 이제 서 기자 이 2013년부터 이제 비교를 했어요. 이제 10년 동안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비판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뭘 안다고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느냐. 혹은 2023년은 매출이 전 세계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서 확 떨어졌을 텐데 그때랑 비교해 놓고 떨어졌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하나는 2022년 삼성이 가장 좋았던 매출이 많았던 해를 기준으로 해도 삼성의 성장률은 9년 동안 3% 정도밖에 안 된다. 그 전에 10% 이상 연평균 10% 이상 성장하는 삼성이 아니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달러 기준으로 한번 보면 어떤지 더 충격적이다. 왜냐하면 삼성이 만드는 것의 한 8, 90%는 수출합니다. 90%는. 그러니까 수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달러를 기준으로 보는 게 진짜 실적이 어땠는지 보는 게 더 맞아요. 지금까지 뭐 몇 퍼센트다 했던 건 다 원화 기준입니다. 달러를 기준으로 보면요. 2013년 이후에 10년 동안 2013년보다 매출이 많던 해가 단 3해밖에 없습니다. 18년, 20년, 21년, 22년. 3해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 해는 다 2013년보다 매출이 낮았어요. 삼성은 지금 지난 10년간 삼성이 엣지를 잃었느냐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잃었다. 그 이유는 뭐 지정학적인 건 지금 닥치고 있는 것이고 HBM을 보면 리더십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윤율 떨어질 일을 하고 싶지 않았던 너무 조심했던 몸을 사렸던 그리고 동시에 리더십 차원에서 의사결정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기술력으로 보자면 메모리 반도체는 여전히 가장 잘하지만 파운드리에서 삼성이 정말 기술력이 앞설까? 아니라는 겁니다. 기술은 앞서는데 TSMC처럼 서비스를 못해서 삼성이 뒤처져요. 아닙니다. 기술력에서 앞서지 못합니다. TSMC가 훨씬 뛰어나고 그 초미세 공정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그 뒤에 패키징, 그 뒤에 후공정에 있어서도 삼성이 결코 TSMC보다 기술적으로 낮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마인드는 부족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신성장 동력으로
정확하게 이 IT 산업에서 우리가 설계하는 회사가 될 수 없다면 제조는 잘해야죠. 우리가 잘하던 거니까요. 네. 이거라도 지키고 파운드리. 네, 이쪽에서 삼성이 지금까지 늘 해왔던 대로 잘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 2013년을 좀 여쭤볼게요. 네. 그 리더십 이야기했잖아요. 네. 삼성의 리더십이 2013년 전과 2013년 이후에 달라진 게 있어요? 2세 경영에서 3세 경영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얼추 그 언저리일 겁니다. 네. 네. 3세 경영이 시작된 좀 전에 저희가 리더십 문제를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네. 좀 조심한다. 네. 는 측면에서 일단 얘기를 할 부분이 하나 있긴 한데 다른 한 측면에서 TSMC랑 거대한 기업이잖아요. 네. 정말 거대한 네. 기업이잖아요. 큰 기업은 예.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뭐 항공모함 네. 뭐 그러니까요. 이게 뭐라죠? 변침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방향을 이건희 바꾸기가. 회장이 살아 있었던들 그 뒤에 더 잘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경영을 직접 지휘했던들 좀 달랐을까? 사실은 저는 거기에도 약간은 회의적입니다. 그 2013년 이전까지 삼성을 끌어온 사람은 틀림없이 이건희 회장이고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 쪽에서 확실한 성과를 보여서 그래서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한국의 네. 대표 기업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만든 거긴 한데 그때부터 이건희 회장이 계속 그 경영했다면 잘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삼성은 너무 큰 회사가 됐거든요. 너무 큰 회사가 잘 나가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TSMC랑 한번 비교해보죠. TSMC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모리스 창 할아버지. 네. 연세가 할아버지. 많으시죠. 네. 저희 자큐에도 등장하는데 여든이 네. 넘으셨어요. 거의 숨이 넘어가는 상태로 말하기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MIT에서 1시간 강연을 하세요. 네. 비전을 설명하세요. 그러면서 왜 TSMC가 잘했냐고요? 파운드리를 우리가 만들어냈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그거 만들 때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만들고 나서 성공하니까 그때 부러워하더라고요. 얘기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냈는지를 설명합니다. 최고 경영자가 사실상 오노와도 같은 사람이 80이 넘은 상태에서 자기 회사의 비전을 설명하고 자기 회사가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네. MIT 학생들을 앞에 두고. 근데 젠슨왕이 그분이 없었다면 오늘의 네. 엔비디아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구루라고 하고 네. 늘 볼 때마다 악수하고 이렇게 치켜 세우죠. 그런 사람입니다. TSMC는 그런 사람이 경영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경영하지 않는데도 TSMC 하면 그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엔지니어입니다. 미국에서 사실상 미국인이고요. 미국에서 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잔뼈가 굵어서 50살이 넘어서 TSMC를 만든 이 사람 엔지니어. 그리고 엔비디아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젠슨왕 네. 엔지니어입니다. 네. 테슬라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그렇군요. 다 엔지니어군요. 네, 다 엔지니어입니다. 네. 이 큰 회사가 비전을 가질 수 있게 하려면 그런 어떤 이 산업을 잘 아는 비전이 있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그런 네. 거대한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네. AI 기업들이 전부 다 네. 언론이 그렇게 만들었는지 뭐 시대가 그런지 모르지만 다 네. 상징적인 인물들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들이 끌고 가네요. 강력한 리더십으로. 네. 근데 이 양반들도 삼성하고 처지는 똑같아요. 이윤율이 떨어지면 안 돼요. 올해 성과가 나쁘면 안 돼요. 네. 투자를 한다고 그 단기 손실이 나도 안 돼요. 다 경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산업을 놓치면 안 돼요.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이 어떻게 발전하느냐?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큰 회사가 한계를 극복하고 뛰어넘는 일에는 M&A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애플도 엔비디아도 AMD도 다 M&A를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한계를 극복해 오면서 자기 위치를 더 공고히 하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이 M&A라는 것의 특징이 엄청난 돈을 주고 어떤 기업을 사오는 일입니다. 이걸 최고 경영자, 가장 최선단의 결정권자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근데 이 일을 하는 사람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이 결단을 지난 10년간 삼성이 무엇을 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자는 거죠. 네. ARM 인수한다 만다 허송세월을 했죠. 근데 우리가 조만간 좋은 M&A 소식을 들려줄 거라는 얘기를 2, 3년 전부터 주총마다 했어요. 근데 여전히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했던 M&A는 하만카돈, 네. 자동차 전장회사, 스피커 만드는 네. 회사, 캐시카우는 되지만 삼성이 나아가야 할 본질적인 방향을 제시하지는 못하는 회사, 그런 회사 하나 인수했습니다. 그 뒤로 인수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삼성이 무엇을 했느냐, 파운드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어떤 M&A를 해왔느냐, 그리고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어떤 비전을 제시해 주었느냐,
이 지점을 한번 찬찬히 네. 살펴보면 무엇이 필요한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SK가 하이닉스 6조 원인가 인수했거든요. 지금 시가총액이 150조, 60조 정도. 60조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뭐 하루에 뭐 몇 조씩 오르고 있으니까요. 네. 네. 어떤 거대한 기업의 빅테크 회사들의 리더십 이야기하고 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삼성이 제가 취재기자 할 때 우리 시총에 뭐 27% 뭐 이랬었어요. 삼성전자만. 지금 네. 조금 떨어졌을 거예요. 한 뭐 20% 밑으로 떨어졌을 네. 것 같은데 그래도 삼성전자 없이 우리 경제가 돌아가나요? 자, 앞으로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하죠. 뭘 좀 바꿔야 할까요? 물론 리더십 중요하고. 네. 일단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투자하시는 분들은 신호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HBM이 어떤 신호가 나와야 됩니다. 그 신호는 당연히 엔비디아가 삼성 걸 받았습니다. 라는 뉴스입니다. 그 네. 뉴스가 나오면 일단 삼성이 한숨 돌릴 겁니다. 네, 네. 본진에서. 그리고 정말 중요한 뉴스는 갤럭시 S24 다음 모델 25 아니면 26에 어떤 AP가 들어가는지 보는 겁니다. 지금 AP는 퀄컴 스냅드래곤만 들어가요. 제일 좋은 모델의 최신 모델의 가장 좋은 모델은 퀄컴 것만 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에 삼성의 네. 핵심 CPU, AP죠. 그러니까 모바일에 들어가는 네. AP가 네. 삼성이 언젠가부터 만들지 못하고 네. 지금 퀄컴 걸 받아 쓰고 있다. 네. 특히 삼성 갤럭시 폰의 아주 비싼 모델, 좋은 모델은 삼성이 엑시노스를 못 넣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 반도체를 네. 못 넣고 있고 네. 퀄컴 걸 사다 쓸 만큼 뒤처지고 네. 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한국에서만이라도 가장 좋은 모델에 엑시노스가 들어가느냐, 요걸 하나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근본적으로는 파운드리 경쟁력이 생겼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선단 공정 파운드리에서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아는 업체가 삼성에게 맡겼다라는 뉴스가 막 쏟아지면 그 뉴스가 나오는 그 순간이 삼성이 파운드리에서 돌파구를 만들어낸 순간입니다. 참.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시간이 조금 더 있어요. 네. 오늘 혹시 준비한 내용 중에 다 못한 이야기도 있어요? 네. 사실 제가 지금까지 그 전에 제가 한 번만 더 못 보신 분들 위해서 한 번만 더 알려드릴게요. 유튜브에서 시사기획 창에 삼성 잃어버린 10년 보시면 되고, 예. 네. 메모리 제조 너머의 삼성이 필요하다. 제가 삼성이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이유는 삼성이 이래서 안 돼요. 저거 보세요가 아닙니다. 메모리를 넘어서는 삼성이 지금까지 삼성을 만들어왔던 그 가장 핵심 경쟁력을 다시 되살려야 한다. 이런 종류의 얘기인 거고 사실은 이게 선대 회장들은 쉽습니다. 작은 회사를 10배 키우는 건 쉬워요. 근데 지금 새로운 리더십이 이 삼성이라는 거함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일은 훨씬 힘든 일이고 이 일에는 그 전과는 다른 종류의 노력이 필요하다. 근데 그 다른 종류의 노력이라는 것이 어렵다면 굉장히 어렵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애플을 만든 가장 핵심적인 M&A를 뽑으라면 짐 켈러가 들어있던 PA 세미를 인수한 그 일입니다. 거기에 든 돈이 3억 달러입니다. 네. 3억 달러가 많다면 많지만 지금 조 단위 돈을 쓸 수 있는 삼성전자의 입장에서 그 돈이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런 기업을 발굴해내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 기업을 사겠다는 결단을 하는 리더십이 중요한 건데 사실은 이게 시점이 늦으면은 못합니다. 그 뒤에 인텔이 아차 내가 모바일에서 늦었어 하고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모바일에서 결국 쫓아가지 못합니다. 인텔이 쫓아가지 않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투자를 했지만 이미 애플이 해자를 쌓아놓은 다음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삼성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발견해내고 거기에 전력 질주를 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언론은 계속해서 삼성은 이게 못해, 이걸 못해, 이걸 못해 계속 지적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제가 어디 라디오, 저희 KBS에서 라디오 출연을 한 번씩 하는데 하면 고정적으로 시청자 의견을 남기시는 분이 있습니다. 삼성 망하라고 하는 서영민 나왔다. 아닙니다. 망하라고 그럴 하는 리가 있나요? 게 아닙니다. 예, 삼성이 가장 중요한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그 수출의 근간은 제조업이고 그 제조업 가운데 첨단 제조업에 있어서는 삼성의 비중이 절대적이고 이 첨단 제조업을 놓치고 삼성이 수출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우리나라가 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나라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지적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이고 어렵다면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거기에는 리더십이나 경영 차원의 결단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 돌아봐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당장의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투자에 바로 직결되는 도움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큰 흐름을 보는 데는 틀림없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게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좀 재미있거나 흥미롭다면 제 다큐를 보시면 정말 재미있다고 100% 생각하실 것이다. 그 영상미가 이게 제가 자꾸 뭐 특정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것 같은데 그 영상미가 보시면 지금 이제 우리 서영민 기자가 이제 말로 설명했지만 그 시사기획창의 그 삼성 잃어버린 10년 보면 영상미가 정말 끝내줍니다. 그 이번에 이제 DS 부분에 저 CEO를 바꿨잖아요. 바뀌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그 리더십이 바뀐 것을 리더십이 바뀌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경계현 사장이 전 사장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본질적인 어떤 삼성전자의 궤도가 수정된다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M&A라는 것을 바라볼 때도 M&A를 누가 결정할 수 있느냐? 월급 받는 사장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가장 제일 위의 의사결정권자가 아닌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옵션이 있고 이것을 이 중에 우리가 뭔가를 골라야 합니다. 라는 책을 가져가는 것이겠죠. 보고서를 가져가는 것이겠죠. 그 위에 결정하는 그 구조. 한 사람이 부족하다면 이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이냐. 뭐 이런 고민도 필요할 것이고. 원래 프로야구 그 팀이 잘 되면 감독이 새벽부터 나와서 훈련해가지고 잘 됐다 이렇게 말하고요. 프로야구 팀이 잘 안 되면 감독이 새벽부터 선수들 나오라고 해서 잘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리더십이라는 게 참 뭐 실적에 따라서 어떻게 보기냐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에 들어본 이야기 중에 지금 주 6일째 하잖아요. 삼성이 임원들에 한해서 이게 과거에 선대회장 때는 7사제 했단 말이에요. 30년 전에 프랑크푸르트 선언하면서 4시에 퇴근해서 자기 개발해라. 그 혁신의 삼성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주 6일이냐 제가 이런 말을 어디서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인재가 그런 기업으로 유입될 가능성보다는 높지 않을까요? 요즘 시대에.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KBS 시사기획창에 삼성 잃어버린 10년을 만든 우리 KBS의 서영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전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